2019년 중대신문에서는 절대평가를 향한 움직임, 이유는? 이라는 기사를 발행했는데요. 타대 사례를 중심으로 절대평가로의 전환 이유와 학생사회의 반응을 담은 기사였습니다. 지난 2015년 대학평가 항목에서 성적 분포의 적절성 항목이 사라지자 고려대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은 절대평가로 성적평가 방식을 전환했죠. 학점을 둘러싼 학생 부담을 완화하며 대학 교육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 중앙대학교는 대학가에 부는 절대평가 바람과 다르게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기사 발행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팬데믹이 시작되었죠. 이례적인 비대면 학사를 경험하며 동시에 우연히 우리는 절대평가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잠시 스쳐왔던 절대평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을까요? 절대평가는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의 활동을 증진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 현실로 나타났을까요? 중앙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스티커 설문조사를 진행해봤는데요. 우선 절대평가가 학습에 대한 부담을 줄여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100명 중 95명이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단 5명만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역시나 대부분이 절대평가가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다고 답변했네요. 상대평가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성적을 받는 데 있어서는 좀 부담이 좀 줄긴 한 것 같아요. 꼭 남을 이길 필요 없이 나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절대평가가 부담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 절대평가 시행이 비교과 활동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죠. 저는 그거는 별로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절대평가면 공부를 좀 덜 하긴 할 텐데 저 같으면 좀 더 놀지 않을까. 절대평가를 하면 그 시간이 많아지긴 하니까 조금 그런 비교과 활동에도 조금 더 투자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이게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거보다는 그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절대평가 시행으로 인해 학업과 시험 부담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비교과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학생사회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설문 결과 답변자 102명 중 38명이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64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죠. 다빈치 인재개발센터 인재개발팀 이명택 차장은 모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를 집계한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학년도 대비 2020학년도에 오히려 참여자 수가 약 20% 증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평가와의 인과관계로 파악되기보다 코로나로 인해 프로그램이 전면 온라인화된 것에 대해 선호도가 높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누군가는 비교과 활동은 절대평가로 인해 성적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력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절대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할 시간이 덜해져서 내가 그 여유가 생겨서 비교과 활동을 좀 더 한다기보다는 학점이 이제 다들 높아가지고 이제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이 되는 사회가 아니게 돼버려서 거기서 앞서 나가려면 이제 비교과 활동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습 부담이 줄긴 했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담으로 옮겨질 수도 있겠네요. 평가를 받는 학생들은 그럼에도 학업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바라는 듯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평가하는 교수자는 절대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얘기를 하면 평가를 받는 학생들도 당연히 힘들어하지만 평가를 하는 교수들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물론 이제 모든 교수님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 주변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이제 기말에 평가할 때가 되면은 너무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상대평가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거의 식은땀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뭐 사실 뭐 학습 열정이 절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더 저하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한 적 없고요. 뭐 적어도 제 수업에서는 그렇게 느낀 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시험에 대한 질문이 좀 줄어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이 시험을 다 맞아야겠다 뭐 이런 강박에서는 조금 편안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네요. 지난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던 고려대학교는 출석 확인, 시험 감독, 상대평가가 없는 산무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교수자 재량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선택한 교과목 교수가 많았는데요.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모두 다 A, B로 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평가 때는 C도 줘야 되고 심지어 D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학점에 대한 교수의 재량권이 잘한 학생에 대해서 잘 줄 수 있는 그 자율적인 권한이 좀 더 부여됐고 상대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학점을 받는 학생은 없어졌다고 생각돼요. 학생, 교수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두고 있는 절대평가제도. 현재 다시 상대평가제도로 돌아온 중앙대는 절대평가 계획이 있을지 살펴봤죠. 중앙대학교 학사팀 관계자는 절대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사관리의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라며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기존 평가 방식으로 성적평가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대평가로 인하여 성적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는데요. 학점 인플레이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가 있죠. 학점이 유의미한 기준이 되어 경쟁해야 하는 다전공, 생활관 입주 등에서 더욱 치열해지고 변별력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다전공 선발 과정에서의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 어느 정도였을까요? 확인해보기 위해 중앙대학교 학사팀에 문의했습니다. 이항숙 학사팀 과장은 다전공 신청자 중 90% 이상이 1학년을 마친 학생들이라며 2021학년도 선발된 학생들과 전년도 선발된 학생들의 성적 커트라인을 비교하였을 때 일부 학과에서 근소한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일부 인기학과는 예전부터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다전공에서의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존재하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주거 문제와 직결된 생활관 입주는 어땠을까요?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만큼 생활관 입주 합격자 커트라인은 절대평가 시행 이후 상향되었습니다.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부 재학생 합격 커트라인이 정해지는데요. 절대평가 성적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2020학년도 2학기죠. 당시 학부 재학생 최초 합격자 커트라인은 남학생 4.36점, 여학생 4.42점으로 직전 학기 남학생 3.77점, 여학생 4.28점이었던 것에 비해 각각 0.59점, 0.14점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마치 생활관 입주 합격자 커트라인은 학점 인플레이션만으로 상향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관 측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학생활관 수용 명령으로 각 모집 단위별 배정 인원이 줄어 선발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고 전한 바 있죠. 경직률 또한 2020년도 2학기부터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을 보아 단지 학점 인플레이션만의 문제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동일하게 지난 학기에 절대평가 점수로 적용된 이번 학기 기숙사는 2인 1실 체제로 돌아온 상황에서 경쟁률이 1.4로 낮아졌습니다. 커트라인은 남학생 3.16, 여학생 4.29점으로 상대평가 시행 때와 유사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학점 인플레이션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4학년이고 저는 특히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보다도 학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데 이제 등수를 이제 표기해 본 성적표랑 이제 등수를 표기 안 한 성적표랑 보면은 진짜로 심각하구나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되게 오히려 절대평가일 때 학점 부담이 조금 더 했던 것 같은 게 이 A+를 안 받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임하다 보니까 분명한 것은 지난 2년간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학점 인플레이션이 단지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절대평가라는 주장은 단편적인 시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평가 방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평가의 또 단점이라면 만약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소위 말해서 점수를 잘 주는 그런 걸로 학점 주는 거를 절대평가를 활용해서 아까 말한 그 절대적인 기준이 90, 80, 70 이런데 90이 안 돼도 A를 준다든지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수가 학생들에게 인기에 영합해서 절대 기준을 무시하고 맘대로 준다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 하면 그 절대적 기준 100점 만점으로 볼 때 90, 80, 70, 60 그 기준을 지켜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절대평가는 평가 방식에 있어서 교수자의 재량권이 확대됩니다. 이때 일부 교수진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해 명확한 평가 체계를 공개하지 않고 학점 퍼주기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죠. 학점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업 담당 교수가 절대평가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학점 인플레이션 문제를 단지 절대평가의 문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지 않을까요? 더욱이 사실 절대평가의 본질은 학습 부담 완화, 비교과 활동 증진 등의 요소가 아니라 학생들이 한 강의실 안에 함께 수업을 듣는 학우들을 경쟁자가 아닌 협력자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시험 부담과 창의적 학습에만 한정되는 거는 좀 우리가 너무 이 평가 제도를 좀 좁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생각하는 거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의 가장 큰 차별점은 내가 옆 친구와 경쟁을 해서 이 친구보다 더 나아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결국 이게 나와의 싸움이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옆 사람을 경쟁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협력해서 좀 더 좋은 지혜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존재로 볼 것인가의 그런 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어차피 절대평가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팀플을 할 때도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니까 저희 같이 성적 잘 받자 이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는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상대 평가는 이제 좀 아무래도 다 경쟁자 보니까 친한 친구만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절대평가는 어차피 나만 잘하면 되니까 다 같이 더 많은 걸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평가 과목을 할 때 시험 공부 같은 건 같이 안 해봤지만 그냥 서로 스스럼 없이 얘기하고 과제도 더 서로 열심히 같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절대평가를 통해서 협력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며 양질의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었죠. 더불어 상대평가 때의 경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네요. 대학 본부에서 성적평가 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더욱 세밀한 판단이 필요할 듯합니다. 평가 방식은 강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평가 방식 전환 이후 발생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일지, 평가 방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조하며 신중히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